갑자기 변동되면 이 시계 자체에서 이 알람을 이렇게 주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스마트 시계에 어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흐려진 상태예요. 비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어떤 날씨 변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계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그 정밀도가 좀 높아졌고, 그 센서의 정밀도 이런 것들, 이 그 GPS 신호를 좀 더 빨리 잡아내면서도 그다음 정확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GNSS 시스템을, 위성을 하나만 잡는 게 아니고 한 4개 정도를 수신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뭐 2개를 조합해 가지고 위치를 보정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등산시계, 서바일용 시계로는 스마트 시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최근에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뭐 요 정도 수준에서는 일상용으로, 그 다음 야외용으로 가지고 다닐만 하다. 충전에다 번거로움 있지만 보조 배터리 챙기게 되면 또 큰 어떤 그 전력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또 사용 시간을 늘릴 수만큼 충전이 되니까, 워낙 이제 배터리 용량이 작잖아요, 스마트 시계가. 그래서 요즘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진보됐기 때문에 일상과 그다음 야외 활동 시에 생존용, 뭐 제한 대비용, 이렇게 사용해서 괜찮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뭘 쓰고 있냐면 육상뿐만 아니라 이제 수중까지도 커버가 되는 잠수, 뭐 프리다이빙, 뭐 이런 것들, 뭐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들도 가능한 기능이 있는 가미에서 나온 이건 이제 솔라 태양광 충전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충전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태양이 강한 여름에는 4시간 정도 바깥에 두면 충전이 한 2-3일 정도 더 연장될 정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이 안 되는 거 아니고 가능하고,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준이 더 이제 떨어지지 않는 정도 수준, 유지한 수준이죠.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는, 켜져 있는 만큼을 보충해 준 정도 수준이지 그 이상의 어떤 충전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글 같은 데 갔을 때는 정말 적도 부분에 그 강렬한 태양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기존 사용 유지량을 초과한 충전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충전 기능이 없는 것보다 일단 낫다, 그런 느낌이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GPS나 모든 기능을 다 켜놓습니다. 블루투스 기능까지 다 켜놨을 때 15일 정도의 사용 기간을 가져. 15일 정도 사용 기간을 가져. 그리고 이 안에는 기본적인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동하는 어떤 그 궤적들을 잘 기록해두고 필요하면 트랙백 기능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데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문 나쁘게 꺼졌다 그러면 비상용으로 길찾기 용도로 쓸 정도의 기능까지는 가능을 합니다. 아주 정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지도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지형 지식만 좀 가지고 있다 하면 충분히 원래 내가 왔던 길은 찾아갈 수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 가민에 예전에 어느 정도 수준 정도냐면, 가민의 그 포트렉스 401, 제가 가지고 있는 401 정도의 수준. 근데 401보다는 GPS 수신력이 더 좋다. 또 GPS만 수신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GNSS들 위성 신호도 받기 때문에 어떤 속도 면에서나 정밀도 면에서 좀 더 개선된 부분이 느껴질 것 같아요. 워낙 시기다 보니까 화면이 작아서 제한사항은 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제가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뉴스에서 제가 딱 얼마 전 뉴스에서 강원도 동해에 살고 있던 20대 남성분이 실종됐다는 그 기사가 떴었어요. 실종된 지 뭐 일주일이 확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도적으로 뭐 자살하기 위해서
산을 찾으셨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본인이 살던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그 등산할 수 있는 산으로 가셨던 것까지는 CCTV에 찍혀 있어요. 등산로를 진입한 것까지는 남아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산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실종, 집에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미 일주일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산, 동네산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눈이 항상 산에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어떤 기상의 특징, 그다음 계절적 특징,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났다 했을 때는 이 여름일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위험 요소가 변수가 없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생존이 가능한 시간인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도 저체온증을 상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일몰이 되어버리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대피한 장소 자체가 어디에 따라서 바람을 직격으로 맞는 곳인 경우는 체온 손실이 더 빨리 발생되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면 거의 이제 확률이 너무 이제 낮은 거죠. 근데 추가적인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안타깝게 결과적으로 14일 만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본인이 올랐던 등산로를 벗어난 한 600m 정도의 어떤 그 낮은 어떤 산에서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이제 동산처럼 발견된 거예요. 몸을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웅크렸다는 얘기 뭐냐면 추워서 본능적으로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어떤 소지품을 보니까 백팩을 메고 계셨는데 백팩 안에 물품은 노트북이랑 스마트폰이 있었대요. 이 스마트폰만 켜져 있었더라면 그래도 수색 범위를 빨리 축소시켜서 2주까지 발견된 데까지 2주까지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마 스마트폰을 충분히 충전하지 않은 상태 아니면 기온이 너무 낮아서 스마트폰이 금방 방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안 챙기다 보니까 이 통신의 지속성을 확보가 안 돼서 결국은 GPS를 작동시켜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위치를 119 구조대한테 전송하는 어떤 그런 노력조차도 못하고 아마 스스로 이제 길을 찾기 노력하다가 결국은 날씨가 춥고 해가 지니까 쉘터를 구성할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 이제 웅크린 상태에서 동사를 한 것, 저체온증에 빠져서 결국은 피로 동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동 거리를 봤을 때는 원래 그 등산을 하는 속미산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네산에 무서운 게 뭐냐면 오히려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길이 그나마 잘 닦여져 있는데 이종표 같은 것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 세워져 있지만 동네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산들은 오히려 이 등산로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이종표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거기다 뭐 동물들이 다니는 길과 막 혼동돼 있고 옛날 사람들이 다녔던 그런 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잘못 들면 산을 뺑글뺑글 돕니다.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네산이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동네산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아마 이분도 본인 스스로는 머리 좀 식힐 겸 집 가까운 곳에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산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백팩의 어떤 내용물을 봤을 때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원인들, 여러 원인들 중에 직접적인 원인은 저체온증이 하지만 그 저체온증을 막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길을 찾아내거나 당일날 어떤 자력으로 그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물품들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장비가 없을 때 생존의 어떤 기술들 대응하는 방법들 전혀 아마 숙지가 안 되는 상태로 겨울산을 찾기 때문에 결국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죠. 여기 보세요. 20대 젊은 분도 동네산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안타깝게 죽을 수 있는 게 한국의 산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산은 그래서 높이로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산을 다녀봤고 또 그런 어떤 오지에 여러 다니다 보면 한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한국의 산 오히려 동네산이 더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방심하고 그다음 길 정비가 잘 안 돼 있고 또 악천후가 쉽게 발생하는 우리 한국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한국 예산을 높이로 평가하지 마세요. 오히려 동네산을 가더라도 히말라야 가는 마음가짐과 어떤 장비 상태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 전에 이미 다 장비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지식적인 부분에서 다 대응을 해버릴 거니까. 안타깝게 이번에 소지한 물품에는 그런 기본적인 장비, 보온 장비뿐만 아니라 통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엄박담량 핫팩만 잘 챙겼어도 그래도 생존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냥 안타깝죠.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2023년에 발생된 일입니다. 올해 초에 발생된 일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 동네산에서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제가 이 재난안전 교육하러 지금 이동 중, 요즘은 국가 프로젝트도 같이 지금 또 2개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들을 편집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 2023년형 생존 배낭도 정리된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바빠가지고, 또 제가 책도 좀 쓰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생존 배낭은 제가 이미 올려드렸던, 또 작년에 제가 또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그 물품과 그 다음 올해 제가 보여드렸던 70% 정도의 수준만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고 준비하시더라도 제가 경험하고 또 계속 여러 환경에서 시도했던 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국의 재난 상황에 대응할 정도의 효용성 있는 생존 배낭을 꾸렸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부분을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세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고,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광범위한 재난, 너무 통제 불가능한 재난을 또 상정해 놓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것들을 상정해서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먼저 준비하세요. 일상생활, 이런 레저 활동, 내가 일단 즐기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취미들, 그 다음 특히 뭐 이런 일상에서, 집에서, 또 이런 이동 중에 출퇴근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들을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장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나 그런 것들 먼저 갖추고 난 뒤에, 그 다음 대규모 재난에 대한 부분, 그것도 우리나라 일단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할 만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하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생존 대응, 그 다음 현대 재난 대응의 어떤 준비는 갖추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백두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백두산이 터져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그냥 마스크 잘 챙기시고, 터졌을 때 그 비산되는 어떤 화산재 이런 것들에서 집안에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뭐 그런 거 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백두산이 터져서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뭐 갑자기 뭐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정도 수준으로 막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 뭐 넉넉고 그냥 그 재난을 맞아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가능성이 있는 재난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1차적으로 그런 재난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북한이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받는 것은 대부분 이 화산재해에 의한 비산되는 이 화산재로 인하는 2차 피해 정도가 우리가 대응해야 될 그런 수준이죠. 근데 그것이 막 전 세계 아니면 하늘 완전 뒤덮어서 몇 개월이고 이 화산재 때문에 태양빛을 못 봐서 뭐 빙하기 수준의 뭐 온도 저하를 일으킨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재난 수준 아닙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제끼세요. 과감하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화산재가 날린다 그러면 내가 일상에서 우리 집안에 그걸 들어오지 않다면 외출 최혜전 통제하고 그 통제된 기간 동안 화산재가 어느 정도 다 떨어지고 비에 쉽게 나거나 바람에 날려갈 때까지의 기간 범위 내에서 그냥 활동을 야외 활동 최대한 하지 않도록 그럴 경우에 필요한 뭐 적정한 음식과 물 정도를 대비한다 이 정도 개념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상정 수준으로 가야지 그 이상 수준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가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 멸망 수준이고 한국 멸망 수준의 그 정도 화산 피해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머리 집으세요. 그런 걸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족 유튜버들이나 뭐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인류가 한국이 완전 멸망할 정도의 수준의 재난으로 상정해놓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둘 필요 있지만 그 최악의 경우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초과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빼세요. 과감하게 준비할 수준 정도에서만 낮추라는 얘기예요. 준비할 수도 없는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겠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응하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나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더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으로 가볍게 보라는 건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리듬과 모든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스스로 막 제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일상의 우선순위가 뒤틀어져서 여러분 정상생활에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그런 뭐 유튜브로 자극적으로 해서 조회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목적인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해서 관심을 끌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현대적 재난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상징하지 말아요. 작은 것부터 먼저 재난의 범위를 좀 제한시켜 놓고 한정한 상태에서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도 없는 재난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는 재난 대응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을 막 어떤 대책도 없이 막 얘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어떤 얘기들은 좀 걸러버리세요. 차단해서. 아니 대응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재난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어떤 특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 현실적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면 모르겠지만 뭐 한반도나 아니면 뭐 전 세계가 완전히 화산재에서 뭐 백두산 폭발에서 거의 뭐 지구 멸망 수준의 어떤 전제를 딱 걸어놓고 이게 이제 발생되면 어마어마한 큰 재난일 것이다.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뭐 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뭐 특정 뭐 부자들이야 뭐 벙커를 만들어서 환기시설 만들어서 뭐 그런 거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제한된 얘기고 일반들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현상들만 또 그런 재난의 어떤 범위만 한정시켜 놓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뽑아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세운 것은 그거는 좋은 재난에 대한 태도고 준비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로만 여러분들이 재난을 한정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재난 대응의 능력이에요. 그걸 자꾸 확대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은 재난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거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본인한테 스트레스만 주고 안다 그래도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막 부풀리거나 아니면 그 재난의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이 생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걸러내는 것이 생존의 시작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외계인 침공하면 어떡할 거예요? 외계인 침공하면 외계인이 침공할 정도면 지구 멸망이겠죠. 얘들이 그냥 침공한다 그러면 그냥 방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계인 존재하고 외계인이 방문을 한 정도가 아니고 교류한 정도가 아니고 침공한다 그러면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지배를 하겠다 작정한다 그러면 뭐 이건 지구 멸망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무기 수준이 다른데 석기 시대 수준의 무기랑 현대전의 무기에 싸우면 당연히 현대 무기를 가진 군대가 이기듯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의 이 정도 수준의 현대화 무기도 외계인들 입장에서 수억 년 뭐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비행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수준의 무기라 그러면 뭐 지구 멸망시키는 것들은 뭐 순식간이겠죠. 한순간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정도의 무기 체계를 가졌겠죠. 그런 애들이 작정하고 들었는데 뭘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뭘 준비하시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뭐 해성 충돌 요거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궤도를 요거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지구 부딪힌다고 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크레이터를 만들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그 운석들도 상당히 큰 폭발력가 있지만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의 해석이 온다. 여러분 뭐 어떻게 준비하시겠네요? 우주선 만들어서 우주 밖으로 나가실 건가요? 그런 것들은 배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까지 포함해가지고 재난의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적정한 수준으로 잘 제한하는 것도 그게 생존 능력이고 생존에 대한 자세예요. 당장 지금 차량 탈출 도구 그 다음 소화기만 잘 갖춰놓은 것도 오히려 현실적인 생존 준비입니다. 일상에서 그 정도 수준 차량 정기적으로 안 하고 차량 관리 정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꽃 신호기나 차량 탈출 도구 소화기조차도 잘 갖추지 않고 뭐 해성이니 외계인이니 뭐 백두산 폭발해서 뭐 한반도 멸망이니 뭐 이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존을 여러분들이 잘못 어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동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 그걸 잘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현대인이 갖춰야 될 생존 능력입니다. 그런 유언비어라든가 아니면 과대 망상이라든가 아니면 과대한 어떤 재난 상황을 보편적인 어떤 재난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런 걸 잘 걸러낼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생존 능력이에요. 일단 일상에서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지식, 우리 가정 내에서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지식, 그 다음에 취미활동에서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지식, 이거 먼저라도 잘 갖춰 놓으시고 그 다음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 확률이 높은 그런 정기적인 어떤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어떤 생존장비와 생존지식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재난 대응도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재난의 범위를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상장하고 있는 재난의 범위를 한정 지어라, 한계 지어라. 준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정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 재난에 매몰돼 가지고 발생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고 일상생활 안 돼서 생존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